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11월 시청자위원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자유안건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짚어달라는 시청자위원들의 보도 제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다룰 때 유의할 점, 그리고 뉴스 대담 속 진행자의 차별화된 질의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숲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는 시간, YTN 특집 그린 뉴딜 산림의 미래가 있다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이번 주는 박광렬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YTN의 참신한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에 이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제30회 민주언론상 사진 영상 부문에서 영상기획팀의 인터뷰 콘텐츠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덧 YTN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은 인터뷰 시리즈로 우리 사회 이면들이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이 지난 한 달 동안 보고 느끼신 바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 보도가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물론 희망적인 보도고 이런 것은 환영하긴 하는데 현재는 뭐 보통 예방률 몇 %라고만 보도되고, 그리고 이건 뭐 YTN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백신의 개발은 사실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보도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약이 있다면 모두 예방 효과를 가지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대략 한 90% 이상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사실 지금 나오는 백신과 관련해서 이게 효과가 뭐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의문인 상황.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희망적으로 이건 몇 프로의 뭐 예방률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보도를 할 때는 뭐 조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인용이라도 하는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붙여서 보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YTN에서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과학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실험에 또 참여한 또 많은 피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뉴스들이 모두 생략된 채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뭐 언제쯤 맞냐, 이런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과학과 관련된 뉴스인 만큼 좀 더 과학적인 근거와 실험들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과학계에서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들을 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외 백신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이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이게 백신의 효능, 그다음에 부작용, 특히 이제 부작용 부분이 정확히 보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또 외신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서라도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뉴스 나우라는 코너에서 인터넷 실시간 인기 검색어 키워드를 제공하는 뉴스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선 거기서 제시하는 키워드가 어떤 근거로 선정된 단어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댓글을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댓글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조차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에 취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온라인상의 표현들에 의존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뉴스의 신뢰도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키워드나 댓글을 뉴스의 소스로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와 출처가 제시되고 YTN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키워드와 댓글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후 10시 40분경 방송된 팩트Y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도를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 제주 4.3 사건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관련한 보상금이 6조 원에 이른다는 뉴스타운이라는 개별 방송에 대한 사실 확인 보도인데요. 그런 6조 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라는 것에 대한 소스를 역추적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관련 정부 내부 참고 자료라든가를 탐사 취재해서 그 보상 금액이랄지 보상 대상자 수 이런 것들을 취재한 후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참 보도하셨다.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미 대선 관련해서 참 보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오전 8시 35분경에 미 연방 총무청이 바이든 후보에게 정권 개시 통보를 했다. 속보를 전합니다 하면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소위 이런 공식적인 통보가 오기 전에 연방 총무청에서 당선자를 확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YTN 보도에서는 그 이전부터 바이든 당선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뉴스 속보가 바로 오기 직전에 방송된 뉴스 특보에서도 바이든 당선자라고 방송을 했어요. 보도 전문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시점에서 당선자라고 특정 짓는 것은 맞지 않겠나,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미국에서 또 오늘 이제 비로소 정권 인수 절차 개시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미리 당선인으로 쓰는 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미국에서 미국 언론뿐 아니라 미국 이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이미 당선인으로 써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그 목리를 부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선인이라고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뭐 여러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엄청 심층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저도 뭐 다른 외국 방송도 보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지상파 방송들도 봤는데 YTN에서 양도 굉장히 풍부했고 또 그 보도를 객관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가장 돋보였던 것은 마지막에 그 조 바이든 좀 뭐라고 말해야 돼? 이제는 당선자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분이 이제 한 그 기자회견, 자기가 이제 그 확실하게 했던 기자회견 그게 그 주 일요일 10시에 발표가 있었는데 YTN에서만 유일하게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시작된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주셨고 실질적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을 때도 발빠르게 제가 뭐 다른 지상파 방송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YTN의 통역이 저는 가장 정확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막 서비스가 같이 동시에 제공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다른 지상파 방송이나 그 어떤 방송사 기자회견 뉴스에도 당선자와 그 부대통령 당선자의 그 통역이 그 자막으로 전달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참 YTN이 정말 그 잘해 주시고 저는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동시 통역도 좋았지만 자막이 들어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도 편하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런 통역이나 이런 뉴스들 중에서 저희가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해서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이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막 쓰고, 특히 이제 YTN에서도 그런 단어를 쓰면서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도 뭐 고민은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많은 경제 이슈가 사실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환경하에서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걸 보도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보도를 또 접하다 보면 이게 너무 한쪽 견해를 지지하거나 한쪽 견해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보도도 좀 이렇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들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축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해서 제가 이제 11월 15일자 지금 YTN 뉴스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최근 20여일 동안 5차례에 달한다. 이건 이제 뉴스콕지의 리드거든요. 제가 이 YTN에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관련한 보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좀 균형 있게 보도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윤석열 총장 또는 대검찰청의 입장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리포트도 되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안이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과 또는 갈등 이런 걸로 자꾸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갈등의 양상들을 키우는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YTN에서는 지금 검찰발 뉴스가 주로 대검찰청이나 윤 총장의 입장들이 빠르게 또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자칫하면 한쪽에 편향적인 좀 보도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너무나 이거를 양쪽에 이게 정쟁화하면서 갈등을 좀 부추기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서로의 대립되는 또는 의견이 엇갈리는 보도에 대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최근 법무부의 감찰 관련한 보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지금 YTN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혹 중심으로, 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입장 중심으로 보도하는지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 5일간 YTN이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쓰신 보도를 봤는데, 보도량으로 보면 한 30건 정도 되고요. 그 보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뭐 이낙연 대표라든가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런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 그리고 그 입장들을 중심으로 현재 정국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누는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 중계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YTN이 이 문제가 워낙 화제가 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기 때문에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이게 대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담을 통해서 좀 다각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점, 전달하려고 했던 점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역시나 상당수의 보도 그리고 대담이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알력 다툼, 이런 구도로만, 그런 구도 안에서만 이제
이 사태를 지켜보려고 했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사하고도 사실 별 보도의 차별성이 없는 것인데요. 아무리 지금 현상적으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도드라지더라도 검찰 개혁 본질에 대한 보도를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는 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공수처도 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뭐 그 외에 뭐 과거사 청산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 보도로 다 덮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N만큼은 이 검찰 개혁이 원래 이런 거였다. 그리고 애초에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러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돼 왔다.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다. 이런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된 보도, 이게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있는 사실, 그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보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검찰의 시각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11월 23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최백은 교수님께서 출연해서 3차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3차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도 언급되면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청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차 지원금의 시기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과연 1, 2차 지원금의 효과나 또한 이와 같은 보완 방향이나 또 3차 지원금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3차 지원금을 두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다 또는 3차 지원금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그런 사회적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또한 1, 2차 지원금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 좀 더 YTN에서 심도 있는 그러한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방송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방영된 뉴스라이브 대담 코너인데요. 신규 확진자 다시 300명대, 중환자 병상 확보 비상이라는 제목은 타이틀은 달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적절한지는 전 좀 의문입니다. 질문도 부적절했고 대답도 부적절했고 질문과 대답이 동문서답이었거든요. 정부가 이제 5단계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각 지자체별로 적용 단계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방역 수칙도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정부에서 마련한 5단계 기준이라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지자체마다 그 방역 단계의 5단계를 선포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밀집도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방역 당국이 5단계 설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설정하고 가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답도 이에 상응하지 않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게 5단계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5단계를 자기가 다 못 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3단계가 틀렸다는 건지 5단계가 틀렸다는 건지 저는 전문가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면 저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설명을 잘 해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가 설명을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앵커들의 질문 또 패널의 답변,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답변도 뭐 당연하겠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SNS를 통해서 낱개로 유통되는 뉴스들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분석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14F라든지 그다음에 SBS에서 하는 비디오버그나 그다음에 서울대 집단에서 지금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한 뉴윅이나 뭐 등과 같은 것들의 스토리텔링을 좀 내용과 형식을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내용면에서 가장 확연히 바뀐 것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는 구분들의 와해입니다. 기존의 사건, 사고, 보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떴다면 의식주 일상과 관련된 뉴스들은 굉장히 생산적이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공감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각 레가시 미디어의 뉴스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의 차이들 혹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뉴스들이 대체로 딜리버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 대한 관심이었다면 이 공감을 구하는 뉴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자막과 영상이 설득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용자와 새로운 수용자들이 추구하는 매체들의 뉴스는 확실히 다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YTN이 그런 시도가 없었거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에서 새로운 세대가 갈구하는 뉴스들에 대한 시험들 이런 부분들을 텔레비전에서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YTN이 지금 전 매체 중에서 처음으로 200만을 넘어선 YTN 구독자를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매체인데요. 그래서 좀 지도적 혹은 선두적 실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내용과 형식 양쪽 모두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청자 위원님들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더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생각을 가다듬고 미래의 뉴스 방향 제시자들 그리고 같이 고민 나눌 수 있는 그 좀 더 사려 깊은 그 뉴스 채널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집으로 주문하는 택배 물량이 더 늘어나 기사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택배 상자의 구멍만 뚫어도 운반할 때 몸의 부담이 10% 이상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를 다룬 기사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는 들기 힘들고 장갑을 껴도 미끄러지기 일쑤라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우체국 소포 상자에 구멍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야 저 구멍 있고 없고는 진짜 천지 차이다. 이제라도 구멍을 뚫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물질 혼입 방지가 더 큽니다. 바퀴벌레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멍입니다. 정부에선 이중 포장을 규제하는데 결국 저런 박스 형태라면 이중 포장이 불가피하죠. 반대 이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좀 상자가 약해지는 문제도 있고 또 상자 안에서 뭐 물건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부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과로사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고려한 정책의 하나로 봐야 할 텐데요. 일단 7kg 이상인 무거운 상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사를 쓴 개운이 기자는 이미 대형마트에서 어느 정도 검증한 것을 정부가 뒤늦게 따라한 셈이라며 앞으로 시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상자 대부분을 배출하는 제조업체와 이를 다루는 민간 택배업체들은 왜 아직 동참하지 않는지 등을 더 취재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사의 반박 내용을 전했는데 옹호하는 댓글도 일부 있었지만 압수수색에 반발한다는 검찰에 대한 반박 댓글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검사가 법을 참고해야지 무슨 판사 경향을 참고해서 재판을 준비하느냐. 법무부 장관 일가족 압수수색 70회는 정의의 사도고 대검 압수수색은 안 되는 거냐. 이번엔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의 반박문이 전해진 뒤 몇 시간 뒤에 방송된 앵커 리포트입니다. 판사들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냐. 검사는 판사들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독 보도.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가족비리 재판하는 김미리 판사도 거기 출신이다. 판사 성향이 통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였습니다. 그래도 검찰만큼은 순수했다? 볼까요? 정경심 공판을 앞두고 긴장, 법원 검찰 3차 충돌, 벌써 1차, 2차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국 동생 1심 재판부 시종일관 불공정에서 검찰이 부장판사를 작심하고 비판. 큰 싸움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순수한 검찰, 통상적인 업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보도 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 5일간 YTN이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쓰신 보도를 봤는데 입장 중계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아무리 지금 현상적으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도드라지더라도 검찰개혁 본질에 대한 보도를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던 이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이런 측면들을 YTN이 짚어주신다면 타사하고는 확실히 구별될 것이라고 봅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쟁점에 대한 꼼꼼한 팩트체크는 기본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본질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우리 숲의 가치와 기능을 재조명한 YTN 특집 프로그램 그린 뉴딜 살림의 미래가 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약 660만 헥타르로 전 국토의 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산과 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자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 DMB에서는 그린 뉴딜, 살림의 미래가 있다 1, 2부를 통해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숲에서 미래를 모색해볼 다양한 방법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와 함께 해온 나무. 우리의 기술은 나무의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다. 1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무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드칩을 펄프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청정에너지 흑액과 내구성과 단열성이 뛰어나며 열에도 잘 견디는 건축용 목재 CLT가 실험을 통해 소개돼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나무가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생활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 나무의 가치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 습득의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산림 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 현실에서 산림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익 모델과 실제 사례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산림 일자리 사업을 통해 버섯 재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와 그루 경영체에 대한 정보는 유용했지만 산림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수익 모델의 사례를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린 뉴딜 산림의 미래가 있다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산림의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림 자원이 치유의 숲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